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지금 역대 최고치를 사흘 연속 경신해 냈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개장 전에 CPI 보고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그러고 나서 FOMC 이후에도 계속 가다가 그러고 한번 후루룩 떨어지는 것더니 또 이렇게 휙 또 감아 올리기도 하고 장중 흐름을 보면 거의 요즘 코인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요. 뉴욕 증시가. 예. 예.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그 기대 심리, 낙관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차익 실현됐건 공매도가 됐건 올라오면 또 이렇게 팔겠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다 받아내는 그렇죠. 저 세력들도 엄청나다 싶기도 하고 예. 오늘 한번 어제 미국장 복귀하는데 우리 또 정시타임에 꽤 할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밤새 좀 잘 주무셨어요, 소장님? 꿀잠 잤습니다. 오늘 원래 저는 항상 FOMC 결과 나온 날 보시느라 좀 못 주무시죠? 저보다 더 열심히 보시는 오늘 또 유 박사님 나오시는 바로 날이니까 그럼 꿀잠 모셔보도록 잤습니다. 하죠. 네, 오늘 KBWM 네.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다 새벽에 다 지켜보셨겠네요. 설마 아니, 좀- 저처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황 남이 쓰는 시황 보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좀 보다가 좀 보다가. 저도 잠은 자야 되니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롬 펄 연준 의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똑같구나. 똑같구나.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전체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점도표 얘긴데요. 네. 점도표에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올해 3번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 번 인하하는 정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부모님 운전을 하고 가세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에 놀이동산이 찍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놀이동산이 찍혀 있어서 아이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겠구나 신나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절에도 들리고 중간에 쇼핑도 하고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이가 짜증이 나죠. 왜 네. 아빠 빨리 안 가? 빨리 종착지로 가. 빨리 가야지. 저희 놀이동산으로 가야지. 근데 이제 2번, 3번 반복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데로 운전대를 돌리시면 아이는 이제 모르겠다. 어쨌든 언젠간 가겠지. 이런 이제 약간 지루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기준금리가 3.1, 그 전에도 3.1, 26년도에 3.1% 중간값을 제시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가긴 가는데 그게 과정의 문제다. 여기저기 쇼핑센터 들렸다가 우리 수목원에 들렸다가 놀이동산을 가느냐 아니면 더 빨리 가느냐. 근데 결국 가는 거는 놀이동산 한 군데거든요. 아이의 목적은 한 군데거든요. 그 목표지는 똑같고 그 숫자도 똑같다. 네. 중간 과정에서의 딜레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그럼 점도표에서 기존에 한 연내 3차례 정도 인하를 시사했다가 지금 한 차례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형국 자체가 예. 물가가 이미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한 3% 미만대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표의 확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3% 이하로 지금 내려가지 않은 3% 초 중반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첫 금리 인하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이 이제 느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큰 변화, 큰 어떤 스탠스의 변화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기존에 가던 길에서 약간 좀 막히니까 좀 더 들렀다 갈게요. 좀 예. 쉬었다 갈게요. 이런 예. 이제 이슈로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 점도표를 보라 아니면 경제 전망에서 조금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게 조금씩 올라간 거나 이게 어제 CPI 없이 나왔더라면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었겠는데 그 앞에 이미 개장 전에 나왔던 CPI에서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연준의 그 정책 그리고 연준의 어떤 역할 자체가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거에는 이제 경제를 전망하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함과 동시에 전망을 굉장히 잘했고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그 숫자를 믿고 반응하고 6개월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다 있었다. 지표 역시도 결과론적으로 다 입증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단위로 점도표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 예측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국채 시장과 정부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더 백업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지금은 인상을 열심히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세요. 예. 23년도에는 물가 고무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가 전망치도 낮췄어요. 낮췄다가 이제 3월 달까지도 낮추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또 높였어요. 전망치를. 살짝 높였어요. 0.2% 정도. 높이면서 또 금리 인하가 멀어질 거다 예측을 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도 지금 3개월 단위로 지표가 단기적으로 물가 지표 CPI가 올라가면 전망치를 같이 높였다가 또 낮게 나오면은 또 낮췄다가 그러면서 계속 지표를 단기 지표를 따라가는 형국이지 이게 장기 전망을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단기 전망의 좀 급급한 모습 자체는 페드 연준의 역할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변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물가만 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재정, 그다음에 국채시장, 예산에 대한 보완들을 역할까지도 모두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선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재정 지출이 연간 작년도만 하더라도 올해도 지금 예산으로 지출할 금액이 거의 6조 달러를 육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발행 시장이 잘 되어야지만 그 돈으로 예산을 충분히 메꾸고 6조 달러는 쓸 수 있으니까 뭐 바이든을 꼭 열심히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어제 뭐 사실 보니까 성명서는 단어 하나 바뀌었다 정도? 네. 그야말로 거의 변화 없고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평소와 달리 이 얘기만큼은 꼭 들어줘 할 만한 그것도 없었고 네. 살짝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서 좀 관심 좀 끄시고 차라리 백악관이나 재무부 쪽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그쪽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고요. 왜 그러니까 전부 우리만 약간- 갖고 그래 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내용을 예. 이렇게 대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응이라고 그러죠. 스피커가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지겨워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면요. 듣는 분도 지겨워져요. 맞아요. 내 자체가 지겨우면 상대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 딱 말씀이 바로 그 톤이에요. 어제 파월 의장의 톤. 예, 예. 그 점도표가 바뀌었어요. 점도표가 바뀌었으면 갑자기 올린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빨리 내린다고 했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글쎄. 지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제가 말을 3번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글쎄요. 돼요. 정확히 설명해야 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변화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물가가 그냥 떨어지는 속도가 고무적이지 않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과거에 했었던 얘기예요. 네네. 네. 그걸 또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변모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점도표를 얘기했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연준 의장이면은 예. 적어도 앞으로의 물가 방향성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하가 어쨌든 뭐 연말로 미뤄질지 한 번으로 어쨌든 숫자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이
작년 12월에 내가 금리 인하를 테이블에 놨습니다라는 상황하고 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예. 근데 기승전 다 빼버리고 물가가 충분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많은 지표들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반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프로젝션은 변화를 시켰지만 말은 똑같다. 즉, 이 얘기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보시자.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예. 네. 물론 뭐 유 박사께서 뭐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좀 아침에 이렇게 저기 확인하면서 화가 난 게 불과 3개월 전에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3번 정도 금리 내리겠다고 했던 연준이 3개월 만에 그거 갖다가 어쨌거나 점도표의 중간값으로 우리가 시장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3번은 아니고 1번 정도로 해요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렇게 했고 저 끝에 제일 오른쪽 점도표 제일 끝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그게 2.5%에서 수년을 갖다가 머물다가 지난번에 살짝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한 20bp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 같으면은 연준이 설명을 해야죠. 지금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중요한 변화인데 설명을 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3개월 만에. 그리고 중립금리라는 그런 좀 모호한 개념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나 올라갔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묻는 쪽도 없고 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자 이거예요. 보니까 장중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셨죠? 장중 흐름 그거 잡아 당겼는데 저는 그거 시장 자체만의 힘이라고는 저는 안 믿습니다. 전 좀 삐딱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잘 가던 CPI 보고 FOMC 보고 잘 가던 그 증시가 그렇게 갑자기 후루룩 미끄러지면 사람 마음은 오늘인가? 오늘이 빠져나가야 되는 날인가 싶어서 같이 던지기 마련인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말아 올렸다는 얘기는 금년은 대선의 해다. 그 바톤을 뭔가가 좀 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제가 이제 네. 좀 저도 좀 멀리 계신 먼 나라에 계신 이제 파월 의장이니까 안 들으시겠죠 저희 방송? 예, 예, 뭐 그렇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게으르시다. 게으르다.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일부러 예. 흐리멍텅하게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말한 것을 진짜 잃어버리는지 아니면은 잃어버리고 싶은지 자꾸 까먹는다. 그리고 네 번째 남 탓을 자주 한다. 아, 첫 번째 게으르다는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가 되게 중요한 게 예. 중립금리가 예전에 23년도에 들어서 2% 중반대 이상으로 보여집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중립금리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경제를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플레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균형적인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물가도 그 정도면 되는 거겠죠, 예. 당연히. 예. 그러면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이 올라가면 우리가 물가 타겟을 갖다가 2%로 미국이 잡고는 있지만 물가 목표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추정치가 예. 올라가는 만큼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 수준 자체 목표치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2%가 아니죠. 더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네. 그 물가 목표가 높아진다는 거는 2%가 아니라 2% 후반이나 중반 요 정도 수준에도 미국 경제는 해치지 않아. 그렇다. 훼손되지 그거죠. 않아. 중립금리의 의미가. 요걸 네.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거는 이것에 대해서 중립금리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좀 추후에 말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년이 지났어요. 예. 이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까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먹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물가 목표제가 좀 엉성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저희 방송 이제 최근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경제 신은 죽었다라는 제 책에서 예. 일부 내용을 써놓은 건데 이 2% 물가 목표제라는 게 80년도에 돈 브러쉬라는 총재가 뉴질랜드 은행에서 만들어진 정책 타겟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30년이 지났죠. 예. 30년이 지났고 나라도 다릅니다. 예. 뉴질랜드의 나라의 경제 구조는 다르고. 완벽하게 서비스업 중심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도 있지만 일단은 제조업 투자 리쇼어링 계속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구조들이 틀린데 아직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 이러한 어떤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두에 던지지 않는 거는 까먹으려는 건지 까먹고 싶은 건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 어쨌든 종착지는 놀이동산에 네. 찍혔으니까 중간에 수목원은 들리던 쇼핑센터들은 이제 지쳐나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시장이 적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요, 그렇게 목표가 결국엔 놀이동산인데 결국엔 갈 거야, 기다려라고 하면요,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적응을 하게 됩니다. 뒷자리에서 처음에 때를 쓰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면은 뒷자리에서 자기 혼자 꽁냥꽁냥 놀기 시작하고. 꽁냥꽁냥. 어쨌든 갈 거니까. 그러네요. 지금의 시장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아.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참 한가합니다. 아마 제 짐작에 다른 채널에서는 지금 오늘 막 뉴욕장이 이렇게만 날아갔어요. 나스닥은 뭐 기술전을 훨훨 했어요. 오늘 우리 반도체 얼마나 갈까요? 우리 또 뭐 테슬라도 올랐는데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이걸로 지금 바쁜 시간인데 우리 지금 파월이 게으르다, 뭐 중립금리가 어떻다, 2%라는 물가 목표가 30년 전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파월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거죠. 파월의 의도는 저한테 신경 끄세요라고 저는 읽고 있는데 네네네. 이 와중에 아니 이제 뭐 휘발유 값이 5월 한 달 동안에 그냥 3% 넘게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뭐 CPI는 전월 비로는 그냥 보합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보니 혹시 어제 발표된 미국의 5월 재정 수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적자 적자 폭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만큼 재정 수지 폭이 재정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5월 달에 돈 더 풀렸다는 얘기고 뭐 5월에 뭐 다 자산 가격이든 뭐든 오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또 결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러면 어제 해서 이제 또 미국 재수익률이 아주 기술적으로 또 크리티컬한 데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더 밀리면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선이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나? 그러면 이제 랠리는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증시가 지금까지 논리라면은 요 금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박스 트레이딩으로 봅니다. 박스 트레이딩으로? 네. 그럼 박스 하단에 왔다 그러면? 하단이 이제 한 4.2 정도로 4.2 정도. 보여지고요. 이제 상단은 이제 아주 뭐 외부에서 오는 충격, 쇼크까지 감안해도 이제 4.8, 4.9 요 구간이면 이제 거의 5%는 안 간다? 0.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트레이딩 구간이 됐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전문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문가 딜러분들 같은 예. 경우는 되게 좋은 시장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로 놓고 봐서 결국엔 금리 인하는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내내 한다고 했고, 네. 그래서 올해의 모든 어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그 화두나 이슈는 채권을 사가지고 어쨌든 금리 인하한다니까 돈을 많이 봅시다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만든 파월 의장의 그런 약간 좀 섣부른 이야기들, 금리 인하를 테이블에 놨다. 여기에 이 정보 때문에 사실은 국채를 더 많이 누군가는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았고 그 공급자들도 그런 공급자가 많았는데 그거는 올해는 저는 연초 내내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할 때는 금리 인하와 실제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채권 쪽 투자는 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은 뜨겁고 각기 자산시장이 뜨거운 데 있어서는 수요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금이 올라가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통화의 다변성 때문에 통화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단 중국이나 신흥국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금은 이제 그런 금속류, 비금속류를 이제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기대 수익률 뭐 최근까지만 놓고 봐도 뭐 월간 뭐 10%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저렇게 계속 까먹으시고 게을르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입각해서 국채 투자를 올해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뭔가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좀 불신이 좀 깊어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그거 믿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사실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실 테니까요. 네. 그 보니까 앞서 5월달 FOMC 때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주셨었는데 네네. 저희가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출연자분들 조사를 해서 좀 해보니까 12월로 변경하셨단 말이죠. 네, 네. 금리 인하 시점을. 그 변경하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그냥 어쨌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는 연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드 의장은 어쨌든 파월 의장이니까 근데 그 의장께서 게으르신데 저라고 굳이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자체가 사실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내수 물가와 관련된 주택 렌트비가 네. 지금 5%대에서 더 오르지 않고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목표로 하는 PC 물가도 결국엔 내수 물가랑 연동이 되는데 네. 그 물가가 안정적이고 나머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쪽 물가가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그랬죠? 경제 쿨링 다운 좀 쉽게만 만들어줘도 물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걸어가다가 옆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옆 사람을 툭 쳤어요. 쳤는데 이분이 이제 연로하신 노인이셔서 넘어졌어요. 본인이 의도했잖아요. 어찌됐든. 네. 근데 넘어지신 거 보고서 저분이 노인이라서 넘어질 줄은 몰랐어요. 치긴 했지만 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넘어지실진 몰랐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계속 안정화된 정책들을 이제 펼쳐주다 보니까 돈을 푸는 부분들 그리고 내수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본인들 역할 때문에도 나타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가가 절 떨어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는 더 멀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또 이제 어제가 변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본인이 저지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먼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예측할 필요는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첫 비유로 드신 그 애 태워서 놀이동산 가는 아빠의 비유하자면은 중간에 뭐 여기저기 다 들렀습니다만 어쨌거나 놀이동산 가기는 가줘야 될 것 같고 연내 3번에서 1번까지 물러선 상황에서 12월까지 갔어도 안 하고 간다면 이상하고 뭐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든 아니면 공화당에 또 넘어가든 또 선물 하나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2월쯤 되면 선거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저지른 일을 본인이 수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힌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말은 이제 물가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와 그다음에 예산,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연결고리가 된 국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경제 살리기의 어떤 네.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결국 그 힌트를 얻은 거예요. 뒷좌석에서 알고 이제 앉아 있는 아이가 놀이동산을 나만 가고 싶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놀이동산에 뭐 금 한돈을 갖다 숨겨놓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준이 물가 목표가 우선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약간의 쿨링 다운이 되면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종착지는 거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위 박사께서 매번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 보내주시는데 오늘 결론 부분이 이러네요. 저한테 보내주신 게 3월 전망에서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과 달리 한 차례 인하 전망으로 선회한 것은 부담이다. 그거는 시장의 부담이다. 다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달리 2024년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기존과 동일한 2.1% 전망이 유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만일 단기적으로 성장 관련 지표가 약화될 경우에는 연준은 9월에 갑자기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네. 갑자기 성장 지표가 나빠지면 결국 12월에는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어도 상징적인 의미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고 24, 25년 동안 금년 내년 동안은 미국의 2%대 수준의 성장이 유효하며 그래서 결론이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 여기서 적정한 수준에 여기서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적정하다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미국의 시장 자체는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네, 드렸죠. 그래요. 6개월 동안 빨리 왔단 말이에요. 빨리 와가지고 물론 이제 같은 산업과 그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죠. 애플이 좋아지고 네. 있고 지금은 엔비디아는 조금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됐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항공모함이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주 질주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가 되는데 2, 3개월 정도는 약간 쉬는 구간. 근데 특별하게 이제 애플처럼 그동안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각이 안 됐던 기업들은 좋아지지만 2, 3개월 동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또다시 위험자산, 즉 에쿼티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은 이제 추세상 유지가 된다. 아, 그렇게. 근데 지금은 잠깐 쉬는 구간. 그래서 적정하게 위험 선호의 어떤 성향성들이 시장에 내포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또 한 번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도 1.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765포인트, 단숨에 37포인트 이상 급등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7%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8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4.8%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흐름 22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73만 5천 원. 그리고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만 3,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500원. 셀트리온도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9,800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8만 2,500원이고요. KB금융도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21만 2천 원. 알테오젠 4% 강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28만 7천 원. 에코프로 지금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500원. HLB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만 1,700원.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4만 800원. 리노공업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5만 4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8,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애플이 다시 한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새로운 AI 서비스 출시를 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맞물려서 어제 또 뭐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호가에서는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ITM 반도체가 6% 강세 예상되고 LG 이노텍도 2.9% 상승 예상되고 그밖에 BH, 덕산 네오룩스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HBM 관련주 한미 반도체도 흐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장에서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7만 6,500원. 뭐 그밖에 DI, DIT, MK전자까지도 오늘 HBM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와, 오늘 시장 예. 상승 예상되고 앞서 저희 좀 방송 전에 얘기했을 때 그 나스닥 상승을 좀 월간 차트로 좀 보셨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번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월간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선하고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우상향 채널을 만드는데 그 우상향 채널의 상단에 아주 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코스피도 2021년에 그 엄청난 채널의 상단을 갖다 막 뚫고 3,300까지도 갔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뭐 크리티컬하긴 합니다만 우선 우리는 뭐 오늘 이 정도는 되는데 오늘 또 옵션 만길이라서 개장 초 흐름하고 장 마감 때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수급적인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유 박사님, 네네. 제가 지금 혹시나 싶어갖고 다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30개 아닙니까? 여기는 뭐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전 산업에 전 섹터에 이제 제일 똘똘한 놈 30개로 만든 지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위에 1.94% 오르고 애플이 2.86% 이게 1, 2위예요. 30개 종목 중에 그 덩치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오른 게 8개밖에 안 됩니다. 30개 중에. 그러니 이쪽도 지금 기술주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네. 이 괜찮겠습니까 이게? 괜찮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기술주만에 의지해가지고 계속 랠리가 지수상으로는 뭐 잘 보이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부진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와중에 보면은 그 먹물들 중에 경기 침체론을 갖다가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핫한 거. 핫한 거. 핫하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산업 내에서의 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투자와 생산 수요가 잘 되는 곳. 그곳이 이제 기술주고. 예. 그다음에 또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크 쪽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그 혜택을 주면서까지 펀딩을 갖다가 계속 유도해 왔다. 그래서 AI를 키워왔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규모가 4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 그러니까 테크 쪽은 또 정부 정책의 어떤 효과도 보고 있는 쪽인 겁니다. 기술주 네, 같은 네. 경우. 근데 그러면 축차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제 산업, 소재, 화학 이런 쪽들도 사실 재정 지출이 되면서 인프라 투자와 교량 건설, 그다음에 다리 새롭게 건설하고, 그다음에 전선이나 전력 그 예. 배정 관련되는 예. 그런 이제 그런 품목들을 갖다가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술주가 지금은 자연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 때문에도 이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 효과로 또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도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주가 어떻게 보면 랠리를 일으키면서 혼자 독주한다기보다는 그쪽에 워낙에 집중된 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가고 추후에 바톤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정한 수준의 이제 위험 선호는 유지를 하는 게 지금 성격에 맞는 것 같다. 시장 성격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뉴욕 증시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역대 최고치잖아요. 나스닥, S&P 500.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센 그 항공모함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왔으니까 네네. 지수가 여기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어떤 기술적 크래시가 오는 거는 제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쉬게 되는 구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저는 기억에 납니다. 예전에 투자의 고수분이 수익률과 시장
상승률이 높은 곳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기술주가 상당히 좋았지만 그 기술주들이 수익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단에서 밑에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군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약간 플랫하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그런 산업군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바톤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네. 거네요. 예.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아무래도 뉴욕 증시 또 강세 힘입어서 또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변수까지는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그 이벤트들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고 점도표 경제 전망 거기에다가 5월 C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를 또 호재로 인식하면서 이제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 또 애플은 2% 이상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죠. 주요 기술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도 종가 기준으로 4월 연속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1.2% 상승 2,762포인트, 코스닥도 0.98% 올라갑니다. 87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 상승 78,1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2% 상승합니다. 22만 1,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4% 상승하네요. 35만 6,500원.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27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권이고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2만 3,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올라갑니다. 6만 2,700원. 셀트리온도 1.2% 상승 중이죠. 18만 9,900원. KB금융 2% 이상 올라갑니다. 8만 9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상승합니다. 38만 1,0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6% 상승합니다. 21만 2,500원. 알테오젠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3.2% 상승으로 28만 5천 원. 에코프로가 1% 상승하네요. 10만 2,400원. HLB도 2.3% 상승합니다. 6만 2천 원이고요. 엔캠은 1% 떨어집니다. 27만 6천 원. 그리고 HPSP가 1% 상승합니다. 4만 750원. 리노공업 1.8% 올라가죠. 27만 원.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세입니다. 9만 6,800원. 클래시스가 조금 떨어지네요. 지금 53,900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으로 5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48% 상승합니다. 16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HBM 반도체 쪽입니다. 이미 호가에서부터도 지금 강세가 예상됐던 분위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2.7% 상승 17만 8,700원. HPSP 보셨고 DI도 6% 상승합니다. 2만 1,950원. DIT도 7.58% 강세 2만 5,550원. MK전자도 0.7% 상승 중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6% 강세입니다. 2만 4,900원이고요. QRT도 4.3% 올라가고 이수페타시스도 6% 강세로 5만 1,300원. 이오테크닉스, STI도 각각 1%에서 2% 올라가고요. 미코도 2.98% 상승하면서 17,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지금 3.2% 상승 중이고 제우스도 3.5% 올라갑니다. 오늘 KC텍도 올라가고 HBM 관련주 죄다 강세,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지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흐름 좋고요.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다 올라갑니다. 뉴로모픽 쪽은 이제 에이즐랜드가 지금 7% 강세 49,350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이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4% 올라갑니다. 22,600원.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2% 상승합니다. 2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온칩스, 텔레칩스 보게 되면 1% 이상 올라갑니다. 칩셋미디어도 지금 1% 상승 중이고요. 자, CXL 관련주 쪽에서는 네오셈 2.6% 상승하네요. 1,94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시콘도 0.8% 올라갑니다. 그밖에 코리아 서키트 3.2% 상승 15,610원이고요. TLB도 1.7%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섹터는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설비가 또다시 강세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AI 쪽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력 소비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룡 산업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8,500원, 8,600원까지 올라가고, 세명전기도 3.8% 올라갑니다. 5,960원, 그리고 LS도 2% 상승 146,400원이고요. 대원전선도 2.4% 상승 중이고, LS 일렉트릭도 1.9% 상승 중이고요. 일진전기도 1.4% 올라갑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2.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전력설비 쪽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1,696억 원, 92억 원 순매수, 개인은 1,657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522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각각 448억 원, 58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삽니다. 지금 2,02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좀 떨어지네요. 6원 20전 하락한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여지세요, 지금? 리튬 관련주 보고 계셨어요? 리튬 관련주 보고 음식료 한번 살펴보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세 세턴 보여줬던 섹터를 좀 보셨군요. 어제 또 국순당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뭐 국순당 오늘 좀 떨어지고요, 소폭. 그러니 뭐 환율 흐름, 금리 흐름 봤을 때 우리 증시 지금 랠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 수급 상황으로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 박사님, 네. 이제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보십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제 국내 쪽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쪽으로 또 이렇게 뷰를 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뷰를 저한테는 내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요? 산업 전문가들이 또 계십니다. 산업 전문가들이 그렇죠. 따로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의견을 여쭈신다면 저는 매크로 전문가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라는 게 어쨌든 바이오와 생명 쪽에 대한 산업의 어떤 위기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쳤었던 거고, 지금 저는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할 가능성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테크 쪽 산업 기술주, 그다음에 IT 이쪽에 집중을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바이오 쪽에도? 네.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 인구들은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 그 약들이 승인이 돼서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 그런 중추신경계와 관련되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치매와 관련되는 이런 그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해외 빅팜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관심도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기저하는 산업의 어떤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가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큰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약가 인하가 계속 일어나고, 질병은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더 세밀해지고 질병도 진화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진화하듯이 그런 예. 이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근데 거기에 예전같이 우리가 이제 물론 아직도 실제 리서치만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 플랫폼 회사들 중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회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CNS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나 중추신경, 뇌와 관련되는 질환들은 그 파이나 그 산업 그리고 그의 질병에 걸려서 어려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는 금리와 물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금리와 연결이 되지만 금리나 경제적 변수하고는 무관하게 어찌 보면 4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코로나 위기라는 거에 질병의 진화, 바이러스의 진화, 그다음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병들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바이오 산업의 어떤 투자, 육성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의 빅팜들의 M&A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좀 더 면밀히 공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추진이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사실 이게 저 분야가 뭔가 진짜 획기적인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름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FDA 승인 받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큰 제약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쉽게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어떤 그 신약 개발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 뚫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여기서 진짜 그거 한다면은 인류에 대한 기여도 있지만 또 투자 차원에서 또 완전 대박일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어느 섹터보다도 또 그게 많아요. 장난치는 그것도 많았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가지고 상처가 있으시거든. 그렇죠. 한국 증시에서는. 그러니 저 부분은 진짜 좀 잘하면은 저기서 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대표님이 나와서 우리의 회사의 성과가 어떻고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고 과학적 진실을 미해야 되는 것이고 글쎄, 예. 논문이 나왔고 예. 이 논문이 해외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이와 유수의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많은 빅팜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산업적인 트렌드가 접목이 되는 회사들을 찾아야지 본인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회사를 선전하고 그거에서 쇼오프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높게 만들지언정 과학적 진실하고는 별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좋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많은 어떤 수익률 상승과 함께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그 상처가 되고 다 거짓이 된 사례가 많았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미국의 많은 빅팜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들과 기술을 확보한 플랫폼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뇌질환과 관련된 분야는 이제는 열리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 관련돼서 또 연구하는 기업들도 천천히 속도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고 반드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발표한 논문들이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그 반응들, 업계에서의 산업에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반드시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 뭐 경영진들의 어떤 말들이 우선시돼서는 안 되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 산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반도체 섹터는 어때요? 지금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죠. 약간 계륵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예. 근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그런 HBM의 그런 붐이나 화두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물론 이제 대표가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기술의 역량을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죠. 퀄 테스트라고 하죠. 네네. 그들이 원하는 테스트에 언제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지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단순히 이제 저쪽 시장이 뜨겁다고 무조건 같이 뜨거운 그런 시장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HBM의 붐에 힘입어서 매출을 진짜 할 수 있는 기업군을 우리가 그 합리적 추측이라고 하죠. 그 추측을 따라서 좀
많이 찾아 나가셔야 되는, 그리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6월 이제 뭐 중순으로 중순. 접어드는데 하지가 6월 22일이 맞죠? 하지가. 제가 아직 음력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체크해 주실 거예요. 음력하고 상관없는데 하지는 그래요. 하지.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한참 낮이 길고 이제 막 엄청 더워질 것 하지. 같은데 지금 이제 21일이래요. 21일, 20일 그 무렵이죠. 21일. 자, 뭐 6월에 바짝 좀 바짝 챙겨서 7월에 좀 휴가 좀 시원해 가고 싶은데. 아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해요. 발상은 위험. 그런 말씀이요. 좀 팁 좀 주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지금 휴지기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장의 랠리나 이런 것들이 근 1년 이상 되게 뜨겁게 달가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벨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산업군에서 새롭게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박사님 지금 오늘 저런 날인데 뭘 또 쉬라 그러십니까? 막 지수가 저렇게 날아가는 날인데 눈치도 없으셔. 오늘 근데 같은 날은 좀 저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오늘의 어떤 성과에 집중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투자라고 에쿼티 투자라고 주식할 때 5% 4%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80% 100%를 봐야죠. 3년을 놓고서 3배가 갈 수 있는 장기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가지면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을, 특히 산업군에서 CNS 계열의 바이오 산업이나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되는 산업군을 좀 잘 찾아가시자라는 이제 준비 차원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